곽재식의 과학수다. 자, 공학 박사이시자 또 SF 소설가, 화학자이신 우리 곽재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, 곽재식입니다. 네, 이 프로그램은 정말 버릴 게 1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과학수다에서도 지난번에 그 PCR 얘기해 주셨죠? 네. 이게 PCR이 그러니까 요 지금 바이러스,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검사하는 진단 키트에 뭔가 들어가는 건데 그 온천에 있는 세균, 이제 거기까지 기억을 했는데 그 온천에 있는 세균하고 PCR이 뭔 상관이었지? 아니, 그게 기억이 안 나요. PCR은 특정한 유전 물질이 있을 경우에 그 유전 물질을 우리가 실험을 하거나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양을 확 늘려주는 그런 기법입니다. 그러면 어떤 유전 물질이 있을 때 그걸 계속 복사해주는 그런 무슨 약 같은 걸 타야지 되겠죠. 증폭하기 위한 뭔가 약을 타야 되는데 그 약을 어디서 구해야 하냐면 바로 온천에 사는 세균 속에서 뽑아온 거죠. 그래. 그거야. 아니, 난 그게 궁금했는데 찾아봐도 없고, 이제 궁금증이 해결했어. 네. 온천에 있는 세균에서 뽑아온 것을 이용해서 증폭을 시킨다. 그렇죠.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칩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된다. 그렇습니다. 심지어는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른 나라로 지금 수출하고 있다. 그렇죠. 맞죠? 이게 맞습니다. 어마어마한 아주 빠른 시간에 이거를 증폭시켜가지고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. 오늘도 세균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 세균은 아까 그 온천에 있는 이제 살아있는 세균에서 이걸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,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세균 하면 뭔가 나쁘고 안 좋고 더럽고 뭐 이런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. 뭐 세균 하면 요즘에는 뭐 병균 뭐 이런 쪽에서 그렇죠.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. 네. 뭐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무슨 균을 소독해야 된다. 뭐 균이 몸에 들어오면 병이 걸린다. 뭐 이런 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. 맞아요. 근데 뭐 말 나온 김에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, 이렇게 우리가 뭐 균이 들어온다 할 때 이 균자가 사실은 한자로 버섯 균자를 쓰거든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이게 버섯이라는 뜻입니다. 근데 생물학에서는 버섯, 곰팡이, 그다음에 효모 뭐 이런 것들을 합해서 진균류라는 말을 쓰거든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또 흔히 또 우리가 그냥 진균 뭐 이런 말도 쓰는데, 진균할 때 이 진짜 또 참진짜입니다. 그래서 진균하면 진정한 균 뭐 이런 뜻인데. 저기 무좀균도 진균 맞죠? 그렇죠, 맞습니다. 네, 정확하게 보셨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뭔가 더러운 느낌이 자꾸 든다는 거야. 그래서 무좀 이런 것도 이제 진균에 속하는데, 맞아요. 진균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곰팡이, 뭐 버섯 이런 데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버섯 생각하면 금방 떠오르고,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동물, 식물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입니다. 사람하고 사실 세포 구조를 보면 사람하고도 사실 크게 차이 날 게 없는 것이 바로 이 진균류에 속하는 생물들입니다. 그에 비해서 우리가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박테리아라는 말도 사용하는데, 이 세균이라는 것은 진균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. 다른 거군요. 네, 아주 심하게 다릅니다. 일단 뭐 쉽게 보이는 특징으로는 크기 자체도 보통 우리 진균류를 보는 뭐 곰팡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작고, 작은 곰팡이하고 세균하고 다르다는 거네요. 완전히 다른 그렇죠. 겁니다. 네. 그리고 내부 세부 구조를 살펴보면 동식물이나 뭐 곰팡이 이런 것보다 세포의 내부 구조가 훨씬 단순합니다. 비할 바 없이 단순합니다. 그러니까 버섯은 고등 생물체네요. 버섯은 사실 어떻게 보면 버섯은 사람하고도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. 세균에 비하면 버섯은 굉장히 고등한 생물이고, 세균은 그에 비해서 훨씬 더 단순한 생물이고 크기도 작고 그렇고, 우리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는 그 세균보다도 훨씬 더 작고 간단하고, 심지어 생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. 그래서 우리가 뭐 균이 몸에 들어온다, 병균 이렇게 약간 일상생활에서는 막 섞어서 이야기하지만 진균이라는 것하고 세균이라는 것하고 바이러스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. 자, 우리가 요거 하나는 그럼 기억을 또 해야 돼요. 자, 곰팡이, 그 진균하고, 그 다음에 세균하고, 그 다음에 바이러스, 다 다른 거다. 다 다른 거다. 자, 크기로 보면 곰팡이가 당연히 제일 크고, 그 다음에 세균, 그 다음에 바이러스, 순서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곰팡이균은 포자가 있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. 그런데 세균은, 이것도 자가 증식도 되고, 뭐 그런다고 얘기하셨고,
요거는 항생제로 이제 잡을 수 있다고 네. 하셨고. 또 말씀해 주신 김에 덧붙이면 그래서 무좀 같은 게 만약에 걸리면 무좀은 진균류 그러니까 곰팡이 비슷한 것에 의해서 걸리는 병이잖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항생제는 먹는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. 기본적으로. 그렇지. 그래서 항진균제 뭐 이런 걸 먹죠. 네. 그래서 명확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아주 작은 그리고 스스로 자가 번식이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? 다른 생물 속에 숙주 속에 들어가야 숙주가 있어야 된다. 네. 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세균을 이용해서 먹을 것, 특히 고기를 만들어 먹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, 뭐 이런 쪽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세균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다. 오늘 이런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네요. 그렇죠. 사실 뭐 세균을 먹는다,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뭔가 좀 꺼림칙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세균을 우리가 먹는 사례로 아주 친숙한 사례가 있습니다. 우리가 유산균 음료를 먹는다고 할 때 유산균이 사실은 세균이거든요.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유산균이 안에 많다고 막 선전도 합니다. 유산균이 그렇죠. 더 많다. 뭐 심지어는 뭐 살아있는 유산균이 있다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광고도 할 정도로 굉장히 세균을 먹는다는 사실을 오히려 또 좋은 일처럼 막 말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. 청국장의 바실러스균 그런 거. 그것도 좋은 예 들어주셨는데 그래서 한국인들이 세균을 굉장히 많이 먹는 편입니다. 일부러 많이 만들어서. 말씀하신 대로 청국장도 굉장히 좋은 예고요. 그렇죠. 청국장도 콩을 발효시킬 때 세균을 이용을 해서 발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치도 마찬가지예요. 그런 유산균 다 맞습니다. 그리고 김치도 대표적으로 세균을 이용해서 발효시키는 식품이기 때문에 한국인은 세균을 많이 만들어서 막걸리 같은 거는 좀 다른 사례입니다. 막걸리는 효모를 이용해서 발효를 하기 때문에 곰팡이, 버섯 이런 것과 비슷한 생물을 이용해서 막걸리는 곰팡이. 여기 또 깊이 들어가면 안 돼. 여기까지만. 예. 그래서 한국인은 사실 세균을 위해서 발효해서 만드는 식품이 그 발효식품 중에 일부를 차지하는데 한국인은 유독 세균 식품을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. 그래서 세균을 먹는 것이 뭐 사실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고 특히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해오던 일이고 특히 우리가 통상적으로 판매하는 그 합성 조미료들 있지 않습니까? 뭐 화학 조미료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뭐 그런 조미료라고 해서 뭐 이상하게 뭐 아주 막 특수한 무슨 그런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대부분 이 합성 조미료라고 하는 것들도 세균을 이용한 발효 반응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치를 담그듯이 뭐 청국장 담그듯이 그렇게 세균을 이용해서 어떤 물질을 발효를 시킨 다음에 거기서 특정한 성분만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합성 조미료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뭐 MSG 같은 거 우리가 조미료로 사용하는 그런 물질들도 기본적으로는 세균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물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네요. 지금 그러면은 세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김치나 뭐 아니면은 청국장 이런 걸 먹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요거 가지고 그럼 뭘 먹나요? 어떻게 해서 먹나요? 뭐 청국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도 나또라고 하는 사례도 있고요. 좀 특이하게 공업적으로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사람이 직접 먹는 경우도 간혹 있고 가축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중에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 라이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. 라이신? 라이신은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데 이 아미노산이라는 물질은 뭐냐면 우리 단백질을 만들 때 쓰는 구성 성분입니다. 단백질 아래 아미노산 아래 라이신이 있는 거다. 그렇죠.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?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한 20몇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라이신이 한 가지입니다. 근데 우리 필수 아미노산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음식 같은 데 보면 필수 아미노산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게 굉장히 장점처럼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미노산들 중에 대부분은 무슨 음식을 먹든지 간에 몸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저절로 여러 가지로 바뀌어가면서 아미노산이 각각 필요한 것이 몸속에서 생겨납니다. 그래서 굳이 뭐 어떤 아미노산을 찾아다가 일부러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사탕만 먹는다 하더라도 사탕만 먹으면 좀 안 되겠네요. 조금만 딴 음식만 먹어도 몸에서 여러 가지로 바뀌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필요한 아미노산이 생겨주는데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한 8가지 종류는 그 성분을 우리가 구해서 먹어야만 몸속에서 그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. 다른 거를 먹는다고 그 아미노산으로 바뀌지가 않죠.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 것을 좀 찾아서 먹을 필요가 있는 거다. 그만큼 필수라는 얘기는 몸에 꼭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? 뭐 양적으로 뭐 많이 있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외부에서 먹어주지 않으면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는다라는 뜻이겠죠. 그중에 라이신. 그중에 라이신이라는 게 포함되니까 이거를 이제 먹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고기를 먹는다거나 하면 뭐 고기 속에는 단백질이 있고 단백질 속에는 라이신도 있을 거니까 몸속에 이제 보충이 되는데 만약에 뭐 고기를 충분히 먹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라든가
아니면 뭐 식성이 좀 특이해가지고 혹은 뭐 채식주의자라서 그런 경우에는 있죠. 라이신을 따로 먹을 필요가 있죠. 뭐 콩 같은 데도 좀 들어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.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이 라이신이 들어있는 영양제 같은 거를 사 먹을 필요도 있는 겁니다. 일부 뭐 그런 게 부족한 경우에는. 네. 특히 좀 공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소도 동물이니까 몸에 단백질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소도 그런 라이신이 들어있는 걸 좀 먹어줘야 되거든요. 저는 정말 신기했던 게 코끼리나 소 풀만 먹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근육이 생기고 그렇게 우리가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지. 풀 속에도 단백질이 일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콩 같은 거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죠. 근데 그 정도 먹어가지고 그렇게 커지나요? 그래서 소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신이 좀 부족한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다고 소는 초식 동물이다 보니까 고기를 줘도 뭐 소가 그렇죠. 잘 먹지도 않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사료 속에 라이신 같은 걸 좀 타서 줘야 됩니다. 그래서 라이신을 대량 생산할 필요가 있는데 이 라이신을 생산하는 공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균을 이용을 해가지고 세균이 말하자면 통통하게 살이 오르면 거기서 이제 라이신이 잘 생기는 세균을 키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라이신을 뽑아내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우리나라에도 라이신 만드는 공장은 굉장히 큰 곳이 있어가지고 그 공장에서 이 세균을 아주 어마어마한 양으로 키워서 거기서 라이신을 쏙쏙 뽑아내가지고 우리 소라든가 뭐 돼지라든가 가축들한테 사료 속에 이 라이신을 집어넣는 용도로 판매를 하고 있죠. 그 채식주의자 얘기하셨으니까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진짜 고기랑 비슷한 질감의 그런 인공 고기 만드는 것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러면 이런 건가요? 이런 식으로 바로 사용하는 경우까지는 아직은 뭐 개발이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. 근데 다만 이제 인공 고기를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조미료 같은 것들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일단 조미료를 생산할 때 방금 말씀드린 세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그런 인공 고기에 영양을 충분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그런 영양소들 아까 말씀드린 뭐 라이신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영양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세균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공 고기 같은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균을 이용해서 그 속에서 영양소를 뽑아내는 그런 기법도 굉장히 더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추정은 해볼 수가 있겠죠. 그 세균은 뭘 먹고 살아요, 근데?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이신 만드는 세균 같은 경우에는 먹이로 설탕을 먹인다 그러거든요. 근데 굉장히 많은 세균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그 공장에 가보면 막 산처럼 설탕을 쌓아놓고 그걸 세균이 자라는 곳에 이렇게 막 퍼 담습니다. 그래요? 뭐 일전에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본 것은 뭐 하루에 소비하는 양이 뭐 몇백 톤 단위다 설탕 양이 세균의 먹이로 주는 설탕 양이 그 정도 된다 뭐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발효할 때 저기 설탕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거 비슷한 것 같다. 그렇죠. 이 세균 하면 뭔가 지저분하고 뭔가 더럽고 습한 곳에서 잘 번식한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장 같은데 뭐 거기도 세균이 많이 살잖아요.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죠? 그렇죠. 사실 우리가 잘 안 먹는 그런 뭐 깻묵이라든가 그런 뭐 농산물의 부산물 이런 거를 썩혀가지고 퇴비로 주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수백 년 전부터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었거든요.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쓰레기를 세균으로 발효를 시켜가지고 식물들에 줄 수 있는 영양분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거기에서 우리가 농작물을 키워가지고 먹는 거니까 좀 간접적이지만 우리가 세균을 약간 식품을 먹는데 활용하고 있는 사례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. 아주 전통적으로도.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어떤 사례도 있냐면 이게 좀 딴 얘기긴 한데 지봉유설이라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실학자 이수광이 쓴 책에 보면 서울의 경복궁 뒤쪽에 약 삼청동 쪽에 숙정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 쌀바위라는 바위가 있었다. 그 쌀바위 위에서는 뭐 이상한 국물 같은 것들이 흘러나왔는데 좀 묽을 때는 막걸리 같았고 좀 진할 때는 떡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서 좋아했다. 뭐 이런 전설이 기록돼 있거든요. 근데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 멕시코의 전설 중에 옛날에 멕시코 사람들이 호수에서 이상한 먹을 게 저절로 생기는데 그게 돌, 바위 이런 데서 마르게 되면은 사람들이 건져서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돌이 준 선물이다.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. 근데 학자들이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뭐였냐면 물에서 자라나는 세균들 중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만 모아가지고 먹는 이 멕시코 옛날 사람들의 그런 생활의 지혜였던 거죠.
물 속에서 물 위에서 자라나는 세균 세균. 중에 먹을 수 있는 것만 잘 키워가지고 그걸 모아서 이제 먹는 거예요. 숙정문 근처에도 그런 게 있었다고요? 숙정 근처에는 뭐 그런 게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죠. 근데 비슷한 전설이라 가지고 예.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봤는데 이 멕시코에서 먹던 이 물에서 자라는 세균 같은 경우에는 식품으로 대량 생산화가 현대에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전 세계 각지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알기로 한때는 좀 이게 뭐 몸에 어디에 좋다 이런 식의 소문이 돌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팔린 적도 있으면서 유행했던 적도 있고 요즘에는 뭐 생산도 국내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세균을 직접 키워서 알약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먹는 이런 사례도 이미 대중화돼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앞으로 기술이 더더욱 발전하면 뭐 우리가 쓰레기 매립지 같은 데서 무슨 메탄가스를 뽑아내가지고 연료로 쓴다 이런 사례는 지금 전국 각지에 많이 있거든요. 기술이 조금만 더 발전을 하면 아마도 쓰레기에서도 세균을 이용해서 어떤 젖과 꿀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. 김윤학 선생님이 오늘 방송 너무 좋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오늘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곽재식 작가님도 아주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감사합니다. 또 다른 분은 곽재식 작가님이 호빵맨이라면 김홍성은 세균맨 같다. 뭐 이거 지금 보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거 알겠습니다. 자, 공학박사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